예, 이번 시간에는 한국 간의 항쟁과 통치 체제인데요. 이제 중앙집권 체제를 이제 그렇게 정비하는 한국은 5세기 접어들면서 대외 팽창을 꾀한다. 고구려는 이제 소수리망 때 이제 그 백제에게 그 전에 고국 양왕, 고국 원왕 그때 이제 전사하고 막 그런 애 했는데 소수리망 때 이제 그 바로 복수하지 않고 내정 개혁, 뭐 왕권 강화, 중앙 집권 그거를 정비를 하면서 불교를 이렇게 그 수용하고 공인하고 태학 설립하고 그런 거 있죠. 율령 관법 그러면서 내정 개혁을 그런 걸 꾀했던 그 결과 그걸 바탕으로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고국 양왕이 있긴 하지만 고국 양왕 이제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이 나와요. 광개토 대왕 때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정복 사업을 이제 나가서 이제 전성기가 옵니다. 고구려. 그래 얘가 만주지방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고구려의 라이벌 그 모형 선비족과의 선대 소수리막 그 고국 원왕이 이제 모형 선비족 그 요동지방 그쪽에서 모형 선비족과 이렇게 대립을 하다가 이게 여의치 않아서 백제로 이렇게 진출해서 백제에게 도리어 이제 근초공한테 당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강국토 대왕이 모형 선비와의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겨나가는 거죠. 이겨나가고 또 백제로 내려와서 백제 쪽도 다 이겨나가고 그래서 이제 백제 쪽도 다 이기고 관미성 전투 같은 거 중요한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인천 상륙작전 같은 걸 해가 6.25 때 그거 비슷한 작전을 해가지고 관미성도 또 빼앗고 한강 이제 그 이 북쪽 그쪽까지 이제 그 광개토 대왕이 장악을 합니다. 근데 백제가 그때부터 이제 하양 길로 이제 접어드는 건데 광개토 대왕이 그렇게 정복을 해요. 그래갖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신라 400년도에는 이제 외와 가야가 이제 신라를 공격을 해요. 신라 내무랑 때인데 그때 이제 신라가 이제 위기에 처하도록 그때 이제 가야하고 외도 이렇게 막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라는 그때 이제 발전이 더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무랑이 도망을 가요. 수도를 비우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위기였는데 광개토 대왕이 이제 출병을 하죠. 그 5만 병력 그게 이제 그 과정이 있긴 한데 그 결국 400년에 출병을 해서 외와 가야가 가야를 격퇴합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릉비의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돼요. 교과서는 만주지방 때 대규모 정복 사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광개토 대왕 때는 여기 만주 쪽 하고 있으면은 신라 이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쪽으로 가고 신라 이쪽에서 아래쪽 도와주고 백제로 가서 백제 영역 정복하고 또 저기 거란 쪽 있어요. 도 위쪽 거란 또 가서 거란 정복하고 또 신라 도와주고 왔다가 우왕좌왕 하면서 얘는 적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서 영토를 넓힌 거예요. 광개토 대왕이. 이 사람이 거의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거의 대왕이라고 불만합니다. 왕 중의 왕이고 그래서 광개토 대왕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광개토 대왕비에 보면은 그게 저기 지린성 거기에 이제 대왕릉 그 비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광개토 대왕을 칭송하고 막 뭐 쭉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 같은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광개토 대왕릉비가 거기 있고 장수왕이 이제 그 비를 세웠어요. 광개토 대왕 죽고 난 다음 아들이 장수왕이에요. 이 아들이 장수왕인데 그 장수왕이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한 80년 동안 치세 기간이 80년 정도 됐고 이에 광개토 대왕은 또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연호. 그 장수왕이 이제 광개토 대왕보다 더 이제 영토를 더 넓히죠. 이 사람 때는 이제 국제 정세가 모형선비 그 5, 16국 저쪽에 있다가 난립하고 있다가 이제 북위가 떠올라요. 저 중국에서 북위가 떠오르고 이게 남조 쪽에는 여기가 이제 5, 16국 북방민족 여기 있는데 북위가 그 중에서 떠올라요. 그리고 북연이라고 그 전부터 광개토 대왕
때부터 관계가 좋았고 이런 북연이 있어요. 이 둘이 이렇게 있고 막 또 여러 개 있는데 북이가 떠오르는데 얘랑 관계를 이제 등거리 외교라고 이 고구려가 얘랑 남조 여기 이제 송이 이제 들었습니다. 송과 등거리 외교를 해요. 그래서 얘 조공도 주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단호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무력 시위하고 여기서 뭐 조치 취할 때는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이게 조공을 하고 하니까 이쪽에서도 그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 이상 뭐 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고구려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운 그 등거리 외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담을 광개토대왕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얘는 여기 부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정을 시켜놓고 남진 정책을 이게 남진 정책입니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이제 확실하게 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진 정책에 이제 그걸로 평양 천도를 해요. 국내성 있다가 국내성 환도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시에는 환도성 그 국내성 왔다 갔다 하는 고구려 수도가 그랬거든요. 국내성. 근데 평양성으로 환도를 해요. 네, 천도를 합니다. 평양 이쪽은 요충지죠. 그 한강하고 비슷해요. 북한 지역에 있는 그 평양이 옛날부터 그래갖고 평양성으로 천도를 해. 그래갖고 이제 발판 그쪽으로 해가지고 남진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강처럼 이렇게 바다 나갈 수도 있고 막 그 굉장히 평양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평양 천도를 해요. 그래갖고 그게 어려웠어요. 귀족들이 그쪽 기득권 그걸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천도를 성공해냅니다. 그래가지고 남진 정책이라는 거예요. 장수왕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이 나는 거예요. 그 남진 정책 하니까는 이 백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데 고구려 고국천왕 이때부터 쭉 와가지고 미천왕 왔고 지난 시간에 고국원왕 왔고 소수림왕 내정개혁하고 광개토대왕이 400년 이렇게 4세기 후반 5세기 초 광개토대왕입니다. 이렇게 광개토대왕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영토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때 그 다음에 장수왕이 온 거예요. 그럼 이때는 군초공왕이 이때 전성기였었는데 이때 한성백제라고 그래갖고 백제가 유명하죠. 이 고구려는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넓혀갔다면 이 사람은 해상으로 막 뻗어나간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한성하고 황해도 일대까지 그 예전 대방자리까지 뭐 군초공왕이 장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침류왕 내려오고 아신왕 이렇게 올면서 이 사이에 진사왕이라고 있긴 했어요. 15대 16대 진사왕. 그때 이제 광개토대왕이 391 413 384 385 이 진사왕 때 광개토대왕이 그걸 그 대방 쪽 그쪽을 이제 장악을 한 거예요. 다시 뺏은 거예요. 아신왕 때도 광개토대왕이 밀고 내려와요. 그리고 아신왕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영원한 노객이 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다 뭐 바치고 조공 백성도 포로 뺏기고 그러면서 간신히 목숨만 살아요. 그리고 또 뇌물마리간이 광개토대왕한테 살려달라고 자기 아들 실성 볼모로 보내면서 출병을 받죠. 그리고 외와 가야를 격퇴하고 광개토대왕이 그때 뇌물마리간 이거 간신히 산 거예요. 뇌물마리간도 외하고 가야로부터 고구려가 그러니까 한반도를 다 얘가 다 휘어잡았어요. 한반도를 휘어잡고 만주까지 다 휘어잡고 사실상 얘가 제왕이었어요. 제왕 황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장수왕이 그걸 기념해서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우고 그쪽 장수왕이 중원고구려비라고 충주지방 그쪽까지 이제 영토 그 기념으로 척경비를 세우죠. 중원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최전성기 영토가 남양만에서 여기 경상북도 그쪽까지 이렇게 영토가 되는 거예요. 저기 만주 지역 이쪽 다 장악하고 숙신 말갈 거란 이쪽 요동 이 광개토대왕이 대왕입니다. 말 그대로 대왕. 그래가지고 그걸 이어서 장수왕은 그렇게 국제관계 등거리 외교를 해서 아버지와는 달리 이쪽을 안정시켜 놓고 남하 정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한 거예요. 남하 정책.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 수도 한성을 그때 이제 자기 아버지는 아신왕을 살려줬었는데 얘는 이때 당시 왕이 계로왕이었어요. 장수왕이 남하 정책할 때 비유왕하고 신라 19대 눌지마리간이 나제 동맹을 체결합니다. 위협을 느끼니까 비왕 장수왕 남하정책 하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백제에서는 계로왕이 왕이 된 거예요. 계로왕도 상성백제 백제의 그
잘 나갈 때 그 강성할 때란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데 얘가 이제 들어먹은 거예요. 장수왕에 내려와서 못 막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 문주 첫째 아들인데 얘를 나제 동맹 상태에 있는 신라한테 지원군을 요청하긴 했지만 간 사이에 얘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계로왕은 아차산에서 한성에서 창포돼서 도망가다가 함락되기 일보 직전 도망가다가 잡혀와서 그 아차산 그쪽에 가서 참수당한 거예요. 참수. 얘가 참수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백제는 그때부터 이제는 완전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신라 이 사람 얘가 10,000명 와서 다시 이제 고구려 군이 이제 개선으로 이제 돌아가긴 했지만 한성에서 다시 이제 재기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귀족들이 주도를 해서 이 문주왕을 해서 이제 천도라는 걸 합니다. 그게 이제 웅진천도 지금의 공주로 도읍으로 옮겨요. 왜냐면 폐허가 됐으니까. 그때 세상에는 국가가 처음에 토착민이 있죠. 토착민이 이제 어떤 지역을 이렇게 토착민이 있어요. 뭐 신석기 시대 유물도 있고 우리나라 아직 토착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데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유물 그런 게 확인된 게 많이 있죠. 그 신석기나 뭐 청동기 그 토착민이 있어요. 어쨌든 토착민이 있고 그러면 이 외부에서 이렇게 유이민이 옵니다. 그때는 유이민이 토착민은 막 석기도 사용하고 청동기도 사용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고 사냥해서 살고 그런 식으로 인류가 퍼지면서 이렇게 생존하는 형태로 이렇게 토착민들이 정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유이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술력 그 주먹이 더 센 거예요. 센 자들입니다. 센 자들이 와서 토착민들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주먹 세계가 똑같아요. 주먹 센 사람이 어떤 영역을 서 짱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옆에 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세력을 또 키우고 그 국가가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래 이제 그게 이제 고대 국가의 형태로 된 거거든요. 초기 국가에서. 그래갖고 토착민이 이렇게 있고 센 자들이 주먹 센 자들이 와요. 무기 철제 무기 천동기면은 철제 무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철제 무기 그렇게 하고 그 뭐 시스템 같은 거 그 뭐 기마술 뭐 이렇게 센 사람들 그래 와가지고 먼저 산성을 쌓습니다. 산성을 이렇게 쌓아요. 산 높은 데다. 그래서 여기 거점이죠, 거점. 그래서 산성을 쌓아가지고 그 원조, 주몽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부여에서 내려와서 고구려 그 부여계통 예맥족이죠. 예맥족들이 고구려에서 하고 고구려에서 또 거기서 뭐 이렇게 원조가 빠져나온 거죠. 거기서 뭐 밀려가지고 그랬든지 어땠든지 그래갖고 이 토착민 백제에다가 또 그런 식으로 산성을 쌓고 이렇게 산성에다 이제 거점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 세금 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토착민한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자기 영역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리고 뭐 전시되면 이 바깥에서 살던 자기 백성들은 이쪽으로 대피시키는 거 성으로 그리고 수성전을 합니다. 외적하고 수성전을 해요. 그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 들고 이거 청야전술이라고 하는데 청야전술 이런 걸 해요. 수성전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갖고 이제 백제가 문주왕이 근데 거기서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백성들도 그런 걸 못하도록 회생불능하도록 막 잡아가 버리고 뭐 쑥대밭이 된 거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도를 하는데 귀족 세력 그때 주도 세력들이 또 있고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웅진 쪽으로 이제 웅진 쪽이 한강하고 비슷하게 뭐 그쪽도 강이 있고 그래갖고 바다로도 연하기도 하고 그 공주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래갖고 거기가 또 요새처럼 돼 있어요. 요새 웅진 공주 그 공산성은 그쪽으로 천도를 합니다. 문정 근데 또 죽어요. 그때 혼란한 거예요. 그 귀족 세력들한테 죽임을 당했는지 어땠는지 1년 만인가 금방 죽어. 상군왕도 있다가 얘도 한 2년인가 하고 끝나고 그래갖고 동성왕 때 가서 백제는 이제 다시 부흥을 이제 꾀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자, 웅진촌도가 문주왕 때 475년에 쫓기듯이 도망해서 475년에 이제 백제 한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정세도 이제 국제 정세도 변하고 그래갖고 이제 무역도 활동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막 왕권 약화되고 이제 귀족 세력들이 이제 막
득세고 그렇게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이제 그게 빨리 죽기도 하고 연이어서 죽기도 하고 동성왕이 이제 왕위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성왕 때 이제 다시 이제 국력으로 회복하는데 동성왕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회복을 해요. 웅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람 뭡니까? 신라하고 결혼 동맹했죠. 신라 이벌찬 비지 딸 그렇게 하면서 동맹 강화하면서 이제 동성왕이 이렇게 꾀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령왕 그 다음이 무령왕이에요. 무령왕 때 이제 지방의 22담로의 왕족 파견, 지방 통제를 강화, 백제 중흥의 발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2담로는 담로 이제 행정구역이에요. 행정구역 중국 9년처럼 행정구역인데 이제 자기 왕족들을 파견을 해서 이제 지방 통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왕 때는 사비로 이제 천도를 하는 거예요. 이 무령왕 특이한 거는 무령왕 능이라고 있어요. 무령왕 능이라고 있어. 공주 쪽에 가면은 그 능이 도굴이 안 된 채로 이거는 희소하기에도 도굴이 안 될 채로 발견이 돼가지고 자료가 정확한 연대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된 역사적으로 그런 중요한 희귀한 그런 무령왕 능이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발견되고 그래갖고 중요한 자료가 됐고 성왕 때 사비천도를 해요. 이 사람 이제 웅진은 이제 방어형이에요. 천의 요새 그러고 막 방어형이에요. 급하게 이렇게 된 상황이고 이거는 좀 더 이렇게 이제 웅진 거기는 국경식으로 거기 쓰고 그 밑에도 이게 부여예요. 더 아래쪽에 있는 부여로 이제 사비천도 여기도 강이 있고 밖으로 나가고 이게 이런 지역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도를 여유를 갖고 두면서 이렇게 이제 제기를 꾀하겠다 그런 상황의 의지고 그래갖고 사비를 천도를 해요. 사비를 천도를 해갖고 중흥을 꾀했다. 성왕은 이제 그러면서 중앙관청 성왕은 이거예요. 중앙관청과 그러니까 중앙집권 그거를 이제 천도를 해서 이제 행정 그런 것들을 중앙관청, 지방제도 정비, 불교진흥 이런 거 다 중앙집권화 특징들이잖아요. 중국의 남조와 활발한 교류 그때 여기도 교류하고 백제는 원래 이렇게 해상 쪽으로 막 강해요. 그리고 일본의 불교 전파 일본 가면은 성왕이 이렇게 부처가 되었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 한강유역 수복 이제 나제 동맹으로 같이 올라갔던 거죠. 이때는 이제 장수왕이 죽은 다음이고 장수하다가도 죽은 다음이니까 그때 이제 또 고구려는 내정이 대동소이 했어요. 정책은 장수왕 이래로 정통적으로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 때도 그렇게 왔는데 정치가 불안한 거예요. 정치가 이제 귀족 세력이 뭔가 득세하면서 이렇게 왕위 계승 문제로 막 이렇게 입김이 있고 그 불안한 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치고 올라간 나주 동맹이 이 성왕 때 그래갖고 그때 수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상강 하류 쪽 서쪽 부분을 수복하고 진흥왕은 저쪽 이제 상류 쪽 동쪽 부분은 이제 거의 신라에서 먹고 그러다가 이제 진흥왕이 배신을 하고 이쪽을 뺏어 버렸단 말입니다. 뺏어 버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관산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한반도 있으면 여기 신라 쪽으로 가는 여기 이쯤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으면 이쯤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신라가 이렇게 먹으니까 얘가 여기를 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정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갔다는 것은 심장을 향해 간 거예요. 신라의 심장을 향해 이게 그 길목이 관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지죠. 신라를 죽이겠다는 의지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 의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가다가 관산성에서 싸우다가 처음에 이제 자기 아들 보냈어요. 창. 걔가 가다가 이제 시간이 처음 잘했는데 시간이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길게 가니까 이제 성왕이 행차를 한 거예요. 행차를 하다가 이제 그게 정보가 첩자가 샜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잡혀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얘 머리는 신라 어디 북천 계단에다가 묻어가지고 경사들 받고 다녔다. 그런 막 이야기 있는데 그런 거 찾아보면 막 흥미로운 재밌는 거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아들은 거길 빠져나와서 이제 생존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좌평들, 백제 최고 그 벼슬 좌평들도 몇 명이나 죽고, 3명, 4명 이렇게 죽고, 많이 죽었어요. 3만 가까이 죽고, 여기서 또 휘청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 백제로서는 이게 이제 아쉬운 그건데, 여기서 전사해가지고, 이게 이제 신라의 전성기 들어갑니다. 신라 진흥왕이 이제 6세기. 그럼 보면은, 여기 400년에서 500년 사이, 장수왕이 이제 500년, 5세기 쭉 491년까지 하다가, 문자왕, 대동서이 이쪽 오다가 성왕 때 와서 백제는 이렇게 하다가 동성왕 때부터 꾀하고 중흥을 꾀하다가 성왕에서 이제 진흥왕하고 손잡고 양원왕 때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성왕이 이쪽 서쪽, 진흥왕이 동쪽 하다가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해서 서쪽 이렇게 하고, 성왕이 이제 화나서 관산성 가다가 554년까지 하고, 이 끝난 거예요. 성왕이 끝나고 이제 진흥왕 시대가 된 거예요. 진흥왕 시대가 이제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흥왕 때 이제 내부 결속을 더 강하고 6세기 신라 활발한 정복 활동, 삼국 항쟁을 주도했다. 인재 양성을 위해 이제 화랑도라고 있죠. 화랑도가 이제 그 전서부터 이제 그렇게 있어 왔는데, 화랑이 몇 명 있고 국선이라고 최고 한 명 있고,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 막 그렇게 낭도들이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랑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심신 수련하고 막 그 세속오개 그 온강 법사가 일러주고 그런 세속오개, 그 세속오개 뭐 군 사군이 그런 좋은 말 있잖아요. 좋은 말 그거 하고, 그 김유신이 국선 중에 하나였고 대표적인 국선이었고, 불교 교단 정비, 사산도 통합 도모 이런 거 중앙 집권 내시를 꾀하면서 국력을 키워서 이런 걸 했다고. 그래갖고 정복 활동, 한강유역 아까 그 했던 거, 이거는 의미가 크죠. 한강유역은 외부로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요충지 이거 의미가 큽니다. 그 경제력도 도움이 되고, 함경도 지역, 저쪽 위쪽으로 함경도 지역에, 그쪽에 이제 순수비가 마운령비, 황초령비가 함경 지역 그쪽에 있어요. 이 순수한다, 순행한다, 순시한다. 이게 왕이 이렇게 다니면서 순수하며 다니면서 민심 살피고 그 순수한다. 그 순수하면 기념비예요. 그 영토 척경비, 그 마운령, 황초령, 북한산 이제 여기서 발견됐죠. 김정희,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에 의해서 처음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거 그 사람도 놀랬다고 그래요. 북한산 순수비, 창녕에 척경비 있고, 그 4개의 순수비, 그게 이제 영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단양의 적성비, 이 단양에 가면 그 적성 지방, 이 영토 전쟁 할 때 적성 지방의 어떤 사람이 신라를 편들면서 도와준 그거를 기념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은 표창한다, 그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 그 단양 적성비, 이런 비를 이제 진흥왕의 영역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야도 이제 5세기 초에 이제 크게 변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정기 가야 연맹이 이제 5세기 초에 해체가 됐죠. 왜? 광개토 대왕이 그때 뭐 그렇게 하다가 해서, 그때 광개토 대왕이 공격해가지고 가야 연맹이 해체가 된 게 정기 가야 연맹이, 김해 창원 중심으로 이제 남동부 지역의 세력이 약화가 된 거예요. 그때 완전히 약화가 되고,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낙후 지역이 있었는데 5세기 후반 고령 지방의 대가야, 이제 그 애를 중심으로 맹주로 해서 후기 가야 연맹이 이제 이루어져서 6세기 초에 이제 가야는 백자하고 신라하고 대등하게 될 정도로 됐었는데, 뭐 신라하고 결혼 동맹도 하고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김해의 금강 가야가 신라의 법흥왕이 정복하고, 가야 남부 지역은 이제 신라 백제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다가 결국 대가야가 이 진흥왕 때 대가야 정복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야는 완전히 연맹을 해체됩니다. 삼국의 통치 체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고구려 5부, 백제 5부, 신라 5부. 처음에는 이제 5부족 그러다가 행정적으로 5부, 신라는 6촌 그러다가 6부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각 부족이 이제 그 귀족들이 이렇게 자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도 있고 자신의 그 관리들을 거느리고 자기 영역에서, 그러다가 이제 국가 동원을 하죠. 뭐 병력을 동원한다든가 노동력을 동원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회의체, 여기 이제 회의체가 저기 고구려는 그 회의가 뭐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 그리고 그 신라는 화백회의,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런 동원 같은 걸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 통치체제를 그렇게 해왔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관등제가 정비된다. 관등제 정비. 관등제는 이제 관리 이제 등급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백제 6자평 16관등제 그 고이왕 때 제일 먼저 그거를 했고, 고구려도 이제 관등을 매겨서 고구려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구려 4세기 10여 관등, 백제는 고이왕 때, 신라 버풍왕 때 16관등. 이게 여기는 골품제하고 같이 다 이렇게 실문제가 다 있었고, 신라는 특히 골품제, 골품제라는 신문제로 했고, 고구려 백제도 신문제가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이제 국정을 총괄하는 그 자리가 있었어요. 관청 자리, 대대로 망리지 이렇게 하고, 이 유명한 게 연개소문이죠. 대대로 망리지. 그 좌평, 백제는 좌평이고, 뭐 상자평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 좌평이 이게 최고 그 국정 총괄 직임입니다. 그리고 신라 병부에 관한 군사에 관한 그 관청 집사부도 이게 왕권 아래에 있는 집사 그런 관청 왕권 아래. 여기는 귀족 최고 실권자인데 화백회의 주재 귀족 대표예요. 대등이라고 있다면 최고 상대등, 화백회의 주재한 최고 실권자. 그러니까 얘하고 신라 왕하고 이렇게 권력 견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구려 이제 지방을 어떻게 나눴냐? 이제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을 이제 성이나 촌 단위로 개편을 하고, 지방관을 파견해. 지방관이 지금의 도지사, 무슨 도 하듯이 부가 있는 거예요. 백제는 방이고, 고구려는 부고, 신라는 주고. 여기를 도지사를 욕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는 방령, 그리고 신라는 군주라고 합니다. 이게 도지사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 도지사 행정만 하지만 군사권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지방민들을 이 사람들이 통치를 하니까,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세력을 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막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제의 방령은 각각 700에서 1200명의 군사를 거느렸고, 신라 군주는 주 단위로 설치한 부대인 또 정을 거느렸어요. 주 단위로 정. 그래서 신라 뭐 구서당 6정, 구서당 10정, 그런 또 서당이라고, 신라는 또 따로 서당이라고, 이거는 지방 이제 몇 정 그거고, 서당은 이제 왕에게 예속된 그런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합의제 전통은 또 참고로 제가회의, 이게 고구려, 그리고 정사함, 그리고 신라는 화백, 이런 합의제 전통이 있었다. 이게 이제 저기로 고려시대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도병마사, 이거 또 식목도감, 이게 고려시대 이제 합의제 그거든요. 이제 그때 가면 배우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제 조선시대는 의정부로 가죠. 의정부 나중에는 비변사로 갑니다. 비변사. 이런 합의제 전통의 흐름이 이때부터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했다.